그때 2009년 때 네.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대변인 맞아요. 8년 9년. 아 그때 대변일 때 부대변인으로 네. 데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부대변인들 진짜 많이 모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이재명 부대변인 그때- 공선했어요? 밥이라도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그때 침명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당직이든 어디든 기용을 하면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 기용이 안 돼. 아실 텐데 기용이 안 돼서 기용이 안 돼. 친명도 못 되고 찐명도 못 그래, 되고 그- 저는 그냥 지명. 이재명을 아는 지명. 지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턱살 잡히는 사진을 넣는 거예요? 일부러 디스하는 것 같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도 커튼콜 시작합니다. 커튼콜에서 짠한 큰형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오늘 첫 초대 손님인 김일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님도 그러면 짠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희 출연 자격이 있어요. 출연의 자격. 커튼콜 출연의 출연 자격이 뭐예요? 1번 나랑 친해야 된다. 아, 코드가 맞아야 돼. 그건 확실한 출연 네. 완전한 조건. 두 번째 낙선 경험이 있어야 돼. 세 번째 훈장도 하나 있어야 돼. 무슨 훈장? 할당. 이 모든 요건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여성 손님을 항상 고민할 때 항상 1순위에 떠오르는 게 저희. 완벽한 조건을. 그 조건을 합치면 다 짠한 거야? 그렇죠. 그 황영준이랑 친하면 짠한 거네. 제가 원래 비지로 담당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발 뻗고 자잖아요. 그럼, 마음 편하게. 그럼. 네, 마음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는 딴 사람들은 좀 마음에 걸려해. 오늘 우리 의원님 처음 오셨으니까 좀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대학 졸업하시자마자 정당 정신 시작해서 그럼. 28살에 15대 대선기획단 국장을 하셨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5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18대 국회 2008년부터죠. 민주통합당 최연소 의원이자 이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대변인으로 발탁돼서 명대변인이지. 그렇죠. 그때 2009년 때 네.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대변인. 맞아요. 8년 9년. 아 그때 대변일 때 부대변인으로 네. 데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부대변인들 진짜 많이 모셨어요. 어. 유은혜 교육부총리. 부총리도 그때도 제가 이제 부대변인도 잘 모셨고. 네. 이재명 부대변인도 당시에 이제 함께 제가 모시고 일을 했는데 그때 왜 MB 정권에서 만사 형통 이래가지고 네, 네. 그냥 이상득 이상득. 의원, 예, 소위 주유소 습격 사건 한놈만 패자 그 역할을 이재명 부대변인이 맡았어요. 이제 부대변인들이 그 온마이크 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주말마다 와가지고 아, 이재명이 그때? 예, 그때 그 형님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비판도 하고 논평도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때 많은 훌륭한 부대변인들이 계셨죠. 그때 어땠어요? 이재명 아 부대변인? 그때 밥이라도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서 엄마의 하고 가고 아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 예, 나와서 이게 맞아요. 겹치지 않고 몇 번 그냥 인사한 정도 외에는 못 만났죠. 그때 침명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그때 어떻게 이재명 부대변인 공선했어요? 아니 되게 이제 친근감 있게 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이제 정치의 첫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오늘 또 우리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지금 뭘 준비했어요. 항상 준비해. 뭘 준비했어요? 진짜 뭘 잠깐만 만나. 짜잔. 진짜 격세지감이다. 아 그대로인데. 의정활동 조금 할 때죠 뭐. 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나 저 민주당의 그 이른바 당직자 출신 초선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 생기 발랄한. 이야. 18대 들어갈 때 만 39이었으니까 오. 민주당 최연소였거든요. 살- 열심히 일할 때죠.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당직이든 어디든 기용을 하면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 기용이 안 돼. 아실 텐데 기용이 안 돼서 기용이 안 돼. 친명도 못 되고 찐명도 못 그래, 되고 그- 저는 그냥 지명. 이재명을 아는 지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열심히 일 잘한다는 거를. 친명이 아니면 진짜 이재명 잘 잘하죠. 모르지. 기회가 없어. 기회가. 이 유정누님 것만 찾은 거 아니고. 또 아, 나도 있어? 형님 것도 있어요. 겁나는데 이거 진짜 예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짜잔. 이때도 파릇파릇 됐다. 오. 젊다 야. 젊어. 좋다. 머리도 훨씬 검은 게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요. 어. 저도 그럼 한 10년 지나 형처럼 되나? 그럼
순식간에 돼요. 근데 안경 썼죠. 안경을 근데 썼죠. 지금은 이제 라식? 우리 안철수 대표 그 대선 나올 때 꼬시더니 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안경을 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있고. 아니 이미 안경 쓴 아니, 지도자를 지금- 우리가 2명이나 그래서 배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이라는 거야. 뭐가 큰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 쓰면서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아니 안경 안 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보세요. 어떻게 나 완전히 그래서 지금 말아먹었지. 예외 없는 공식은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희귀 사진. 이건 꽃꽃 근식. 그렇지. 그때 그때 꽃꽃 장수라고 있었는데 아. 그때 김장수 안보실장인가 국방장관이 같이 갔었어요. 특별수행원으로. 근데 김장수가 꼿꼿하게 있었고 그 옆에 박지원 당시 의원은 막 이렇게 급식거려가지고 그때 논란이 많았어. 이분은 정현백 여가부 정현백 장관인가요? 맞아요, 정현백. 제가 뒷모습만 어, 보고도 그래, 알 것 안 해. 같아요. 예. 어. 그때 저도 갔는데 저도 이때도 이미 지도자가 될 꿈을 갖고 정치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찍히는 거 알고 꼿꼿하게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평양 그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도 보면 들리는 말로는 밤에 보이부 애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어디 가자고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치할 사람은 그게 다 적들의 농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넘어갔어요? 그럼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아직까지? 참 정치 힘들어. 경남대 교수라는 거랑 북한 전문가였다는 거.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죠. 국민의힘인데 어제 신임 원내대표 이제 송원석 의원 네. 뽑혔어요. 이제 TK 출신의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범친윤 친윤을 분류받는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해석을 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전략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깝게 지냈고 술을 아주 잘 드시고요. 허탕한 분이고 형이랑 친하겠네요. 네. 진짜로. 저보다는 선배죠. 그럼 당직자 발로 찼을 때도 술 드시고 찼나? 저는 안 그러는데 안 그러시죠? 이건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그런 상상 이상의 행동까지는 안 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기대 수준 안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당선된 다음에 하는 걸 보면 거기도 기대 반 우려 반인데 뭐 쇄신 이야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가서 보면 그 김용태 위원장이 말한 그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혁신위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 일단 지켜봐야죠.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네. 제가 보기에는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된 그 자체가 이미 쇄신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도 안 가고 그렇죠. 60표 얻어가지고 네. 당선이 1차에서 돼버린 건데 이미 그걸로 그냥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혁과 변화의 의지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 나오잖아요. 네. 우리 이제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TK 자민련 돼버렸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도 수용을 못하면서 당원 투표 붙여보는 것조차 못하면서 네. 무슨 개혁과 쇄신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TK 플러스 친윤 기득권의 결과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 당원 투표도 못 붙이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난 제일 코미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 게 네. 거의 그게 뭐 엄청난 개혁이나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무슨 위원회 만드는 거는 이미 뭘 안 하겠다는 거랑 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뭘 해요? 전당대회도 지금 뭐 어쨌거나 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다면서요. 근데 전당대회 앞두고 혁신위를 해서 뭘 할 건데? 그렇죠. 탄생 자체가 이미 쇄신 개혁이 아닌데 본인 뭐 개파색이었다, 뭐 본인이 뭐 친윤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아도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친윤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거는 아직도 친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예요. 지금 파면돼서 지금 저렇게 형사재판 법정에서 저렇게 서 있는 이런 마당에도 친윤 운운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첫째. 지금 문제가 그 이영자 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영남 자민련이에요. 이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60명의 표를 몰아준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타산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범친윤계에 있는 사람을 그 권한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내가 뭐하러 납작 엎드려서 뭘 해. 그냥 뭉개고 가면 되는 거고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지도부에 들어서면 그 사람한테 공천 받으면 우리는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 용어로 있잖아. 네.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네.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지만 집단으로 가면 전혀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게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야. 그래 송원석한테 몰아줘서 그냥 뭉개고 가고 시간 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2주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혁신위에서 대충 관심 끌다가 그냥 뭉개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전당대회 하면 또 한동훈 또 비토 세력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합리적 선택이죠. 근데 다 이게 모이면 60명이라는 비합리적 결과가 딱 나오는 거야. 저는 어제 제일 흥미로웠던 결과가 그 30표. 네. 친한계인 그건 김성원 의원 거의 비슷해. 30표. 지난번에 김태호 나왔을 때도 34표. 34표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김태호의 다선 의원하고 이제 김성원 의원의 무게 차이가 비중이 있고. 좀 차이가 있겠지.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70몇 퍼 얻어갖고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고 한 6, 70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이영자 당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야. 그러다가 아직 내 임기 남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럼. 뭐냐 이재명 정부가 똥볼 차주겠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건데 그게 패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패착이라는 탄탄하지 않으면 똥볼 차도 못 먹어. 그런데다가 이 정도 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기 3년 남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겁한 중진들이 많다라고 저는 첫째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죽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로만 청년 정치인 앞세워가지고 뒤에 네. 숨어있는 비겁한 그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은 아직도 멀었다. 네. 더 뭔가 박살 나야 된다. 그래. 저기 전당대회 좀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김성원 의원이 이제 30표를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친한계가 이제 원내에서 이제 확장력이 여전히 부족하죠. 적어진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게 붙었을 때 과연 이제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할 거고 또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면 뭐 전당대 준비위원회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준이나 선관위에서 룰을 또 다시 세팅을 할 거라고요. 룰 세팅할 때 어떤 그 기술을 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건 근데 지도자라면 그런 걸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건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대범하게 뚜벅뚜벅 모세의 심정으로 가감하게 간다. 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이 당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 우리 당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보수 지정이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깃발을 들고 가면 저는 누가 이기고 질 거라는 계산을 주판을 튕기듯이 해볼 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제가 느끼는 당원들의 그 분노와 의지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진짜 본인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뻔은 모르겠는데요. 예. 뭐 요즘에 또 기류가 바뀌어서 예상. 안 나올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턱걸이 대 돌돌이의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찐년 중에 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 때 했던 선택이랄지 이런 것들로 조금 달리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른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드니까 네.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데 뭐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글쎄요, 김문수 후보도 턱걸이 하는 거 보니까 턱걸이 하고 대선 경선 나왔고 후보가 됐고 뭐 졌지만 지고 또 턱걸이하고. 네, 또 턱걸이 하니까 그거는 당대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 내부의 캠프의 멤버들 몇 면이 내년 지방선거 바라보는 분들 그렇죠. 꽤 많은데,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본인의 뭐 판단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내부에서 또, 왜냐면은 그 턱걸이 영상을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김재원 전 의원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가고 싶은 김재원 의원이 올린 거예요. 그 영상을. 그럼 본인이 턱걸이를 해서 올려야지. 왜 김문수 후보 턱걸이를 올리냐고. 턱걸이 그 쉽지 않아요. 일은 너무 어르신. 그 오히려 돌돌이 대 턱걸이로 선명하게 맞붙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이 죽을래 살래,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토론해서 당원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근데 여기 선택해서 저는 결론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면 뭐 끝나는 거지 뭐. 후보 단일화 교체론 그 파동 났을 때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희망이 있는 분들은 네. 국민의힘 당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 당원들 네. 믿습니다. 뭐 비대위로 또 간다, 또 지명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정확하게 그럼. 치러서 당원들이 네. 선출한 그런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건전한 그 보수 야당으로 거듭나야만 저는 우리 정치에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6월, 7월은 좀 이제 커트콜 정도 나오면서 쉬고 8월부터는 빡세게 전당대회에 올인해서 우리가 네. 이 당을 살릴 것인지 이 당이 죽는 길로 갈 것인지 저 목숨 건 투쟁을 한번 벌여야죠. 출마하실 거예요? 전당대회? 이제 기타금을 모으고 있어요. 항상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면은 자기가 나가고 한동훈 대표 나가면 최고위원 출마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선언을 많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할 일이 없잖아. 방학 때 공부를 하셔야죠. 원로 교수 되면 공부 안 한다니까 참. 민주당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김병기 의원 네. 뽑혔어요. 그 의원님은 잘 친하시는 거 개인적으로는 않죠? 잘 네. 모르죠. 왜냐면은 찐명하고는 별로 안 친하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 원래 친문이었어요. 겹치지를 옛날에. 않아가지고 20대, 21대, 22대 지금 3선이라 저랑은 잘 모르죠. 우리는 다 항상 비반 들어간 그렇지. 비문 비명. 제일대 김병기가 김병기 의원 이름이- 당에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병기잖아, 이름이 병기. 민주당의 그 비밀병기. 비밀병기. 아니 이재명의 비밀병기지. 아, 그래가지고 무슨 맡은 걸 보면 역시 비밀병기 역할을 열심히 한 거야. 무슨 뭐 그 맞아. 눈에 보이지 이재명의 않지만 블랙? 이재명의 경험 그 출신이고. 속내나 이재명의 예.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 역할을 했던 것 같더라고. 비밀병기 맞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원구성 협상을 할 때 하반기 원내대표가 파워는 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기 대선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바뀌고 나서 첫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치열하게 서영교 후보하고 김병기 후보가 싸웠었는데 귀결은 김병기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원사이드하게 이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네. 내가 볼 때도.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서영교 의원은 많이 알려져 있고 씩씩하죠. 괄괄하지만 그런 괄괄함보다는 조용히 비밀병기처럼 대통령한테 코드 맞춰서 네. 대통령 말 잘 따르고 대통령 의중을 관철시키는 사람을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그 무슨 취업 청탁 문제 막 이런 얘기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다 클리어된 문제인데 또 그게 이제 불거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게 무슨 장관이나 뭐 내각 그런 것도 청문회도 아닌데. 아니고 이런 건 처음이다. 이거는 오히려 이 김병기 후보를 의미하려는 모종의 뭐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표가 더 몰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원대 선거는 끝났는데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15일인가 언제? 일찍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젠가 8월 2일 8월 날 2일 날 저녁에 하기로 하는 거 했죠. 정해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정청래 의원을 일단은 선언을 했고 지금 출마를 고민 중인 게 이제 박찬대 의원인데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 짜잔. 야 정말 우리 커튼콜 제작진 한번 정말 보여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정말 우리도 짠하지만 커튼콜 제작진도 짠해. 코스까지 케어준다는 우리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치공동체 수정한 정청래 의원 누가 되는 게 낫나?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국힘 입장에서 나는 돼. 하나 둘 셋 박찬대 대 정청래. 우린 정청래가 저는- 되는 게 낫죠. 둘 중 누가 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당원들의 분위기나 이 좀 정서가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도 굉장히 작동을 하더라고요. 네. 좀 분위기가 출마 선언은 정청래 의원이 먼저 먼저 했는데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좀 나와달라 막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 지금 그 요구도 막 쉽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음. 잘 모르겠어요. 당원들의 마음이 지금 박찬대 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나? 그런 생각하는지 제가 이제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과거에 전당대회 보면 나경원 의원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리고 그랬는데 우리 당은 나와주세요 하고 연판장 이런 네.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면서 굉장히 호흡도 잘 맞췄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면서 막 계엄 탄핵 파면에 이르기까지 애 많이 썼죠. 네. 물론 정청래 의원도 법사위원장 하면서 역할을 많이 했지만 분위기, 그러니까 합은 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잘 맞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여전히 이런 또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이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 건지 전망하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 누가 유리한지 물어봤잖아. 누가 낫다.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잘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정청래가 예,
여당 대표는 그만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 싸워도 되고요. 뼈 때리는 말이네. 그렇죠. 좀 안정감 있게 네.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저니까. 저는 정청래가 되는 게 우리한테 낫다고 유리하다. 봅니다. 정청래가 되면 이 양반은 법사위원장 할 때 봤잖아요. 상당히 그 관종기가 좀 있고 자기 정치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뒤로 물리고 숨기고 이재명을 빛나게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뒤에 있을지도 모를 그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력을 좀 키우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호남 간 것도 저는 전당대회를 대비한 것도 있지만 구석구석도 미리미리 다 깃들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그 못되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시끄럽고. 그래서 저는 당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알아서 전당대회를 하면 결과는 저도 박찬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도 지금 형편없이 지금 엉망인데 네. 이 정청래 대표가 돼서 조금 엉망이 되기를 좀 바라는 측면도 있죠. 아니 그렇다고 엉망이 되겠어요. 근데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에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태라서 그러니까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원들이 여망이 있더라고요. 다른 후보는 없어요? 다른 후보를 감히 누가 아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본인이 네.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이렇게 점잖은 분은 힘들어. 아니 뭐 국민의힘도 이현승 의원이 뭐 전격 결정해가지고 그렇죠, 뭐. 3파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알 수 없죠. 뭐 하나 준비된 게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에헤이, 준비를 엄청 네. 하셨네요. 아 이거 만드는 거 엄청 힘들대요. 그러니까. 힘들지. 이렇게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들 간에 이제 어쨌든 이제 싸움이 이제 커질 텐데 네,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은 국정원 출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싸울 만한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특검 뭐 시작했죠. 그리고 뭐 쟁점 법안들. 뭐. 예, 쟁점 법안들도 많고 누가 더 잘 싸울까요? 잘 싸우고 말고가 아니라 네. 우리는 힘이 없어요. 107석 가지고 네. 대통령 여당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민석 후보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틀 그냥 인사청문회 해서 음. 그냥 시간 가면 인사청문 보고서야 뭐 반대해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표결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게 여야 원내 대표들 사이에 뭐 정상적인 정치를 하면 서로 그렇죠. 조정도 하고 협상도 타협도 하고 하고, 네. 협상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문회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3일 사흘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걸 보면서도 근데 저게 받아들여지나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이틀 할거 3일 하는 걸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틀 동안 내실 있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꼭 남의 다리만 긁어. 필요 없는 거. 더 중요한 건 그럼 결정적 한 방을 찾아서 제보도 받고 그렇죠. 열심히 예. 자료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뒤져보고 발로 뛰어야지. 그러니까 참 우리 당에 그러니까 이영자 당 돼버렸어. 과소양이고. 이재수 방통위원장도 결국 뭐 4일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이거 도저히 이거 해명도 안 되고 가봐야겠어. 직접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려가면 모를까. 애초에 아니, 본인이 다 이제 소명하고 해명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날짜를 정해놓고 하자라는 거는 청문위원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별로 준비도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뭘 사흘씩이나 해라고 뒤에서는 아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안 받을 줄 알고 던져보는 거죠. 던져보고.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2살 형님이시더라고요. 워낙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가지고 달라가지고. 싸움은 다 잘하실 것 같고 송호 의원도 이미 당직자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한번 입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탈당했다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짠한 그 기준에 들어가네. 짠하진 않죠. 원내대표인데. 그렇죠. 낙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아니, 누가 누굴 걱정해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2주가 됐는데 네. 이제 녹화 기준으로 오늘 이제 지금 캐나다 갔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만나러 나는 좀 갔는데 특이한 상황 같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심각하니까 G7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심각하니까 G7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려고 핑계대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괴파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득일지 실일지도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득이 된다는 것이 정론이지만 네. 만나서 또 아무 소득 없거나 좀 불협화가 그럴 수도 있죠. 보이거나 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대통령 청구서만 당선됐을 받아오고. 때도 백악관 반응이 중국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면 트럼프가 이재명을 좀 껄끄러워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확인돼 버리면 또 부담스럽거든. 그렇죠. 또 관세 협상 이야기에서 뭐 진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노력해 가서 했으나 트럼프가 불가피하게 가서 못 만나고 왔다. 이게 또 뭐 기본 60점 맞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당초에 내일 만나기로 돼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만나기로 다 돼 있었다고 해야지 뭐하라고. 짧게라도 하긴 했을 아, 거예요. 그거. 아마. 근데 사실 이 G7에 지금 가느냐 마느냐도 사실 처음에는 살짝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외교부 장관도 없고 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취임 12일 만에 가는 건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됐다는 거를 일단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관세 협상에 지금 중동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아니 뭐 생방송 중에 앵커가 피신하고 지금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관세 협상 얘기하는데 이시바 총리하고 한 30분 만났는데 별 그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우리가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시바 일본도 지금 뭐 아무 소득 없이 30분 잠깐 만나고 말았으니까 우리가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마냥 늦출 필요도 없다. 그 중간 어디쯤에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컴백했다. 국제사회 정상 국가로서 네. 상견례하는 차원 정도의 저는 의미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쉴 틈은 없는 것 같아요. 1박 3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1박 3일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은 진짜 빡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성남시장 때랑 경기도지사 때도 일 하나는 빡시게 한 것 같고 도지사 때 명찰당 가보면은 그 간단치 않은 거거든. 명찰 달으라면 달겠어? 명찰 달면은 사람이 나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G7 정상회담 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 국무회의 때 뭐 김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 패복 올 때 보면 밤 11시 45분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건 비서관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늦게 새로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빡시게 하는 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죽어나는 거죠 뭐. 밑에는 죽어날 거예요. 죽어나는 건데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있지도 말고 적당히 있으세요. 지명이라니까요. 지명. 가까이 가고 싶어도 지금 아니, 가까이 가면 불러야 노가 일을 나. 하죠. 불러야. 저기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2주일 평가하신다면? 세 번째 대선 출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은 본선에 한 번은 이제 경선. 당내 경선에. 경선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간절했던 것만큼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사람들 평가를 보니까 사실 탄핵 당한이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계엄 때 너무 놀랐고 충격이었고 부끄럽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이재명 후보를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찍자 했는데 잘 찍었다라고 평가들은 지금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겠지만 네. 특히 한국거래소 갔을 때 그 실무자들하고 그 용어 그냥 다 알아듣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뭐 그건 이런 주식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더라도 대선 떨어지고도 주식 사는 양반인데 뭐. 그렇더라도 그 실제로 이 실무자들하고 그런 편안한 대화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또 지시하고 지시, 예. 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효능감 느꼈다. 계속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해요. 코스피도 오르고 뭐 환율도 안정되고 뭔가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 무대에도 가서 우리 대한민국 정상국가 됐다 알리고 하니까 그래도 반응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뭐. 그리고 워낙 그 윤석열 정부가 바닥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까지 갔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뒤에 새로 들어온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본은 가.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이상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그 김 의원도 말씀하셨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부로서의 기대는 받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이제 그때 50%가 못 넘었고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호감을 능력으로 유능함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만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그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주로 이제 돈 문제, 네. 세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 먼저 어떻게 돌파는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네. 이제 과거에 그 정치자금법 이런 걸로 네. 두 차례나 상황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네, 유죄 받았고. 본인이 정치를 포기하면 몰라도 다시 정계 복귀해서 지금 총리까지 하겠다라고 지명을 받은 상황인데 자신 없으면 그걸 받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기내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그랬다는 네, 거잖아요. 본인이 내가 물어봤더니 음.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소명하고 있어요, 예, 페이스북에. 소명하는데 청문회 통해서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뭐 10까지를 소상하게. 다 소상하게 설명하면 근데 그 정도 자신감 없이 지금 어느 때라고 정권 딱 교체기에 초대 총리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야당도 그럼요. 벼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정도 자신 없이 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탁월한 그런 후보자니까 저는 소명하고 일단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후보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이제 가진 인선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인선 기준이니까 존중하고 다만 이제 초대 총리니까 아무리 유능함이 있어도 국민적인 눈높이나 국민감정법이라는 게 있고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관습법처럼 이 국민감정법, 국민정서법을 건드리면 이게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 사법 처리가 될 거니 말 거니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하고 있는데 소명이 아직도 제가 볼 때 부족한 게 많고 지금 생각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 감정으로 정서로 봤을 땐 좀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이 말 한마디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이걸 뭐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두 분 앞으로 또 이렇게 종종 나와서 예. 시간 내주셔서 마칠 계속 테니까 근데 짠한 다음에 상태로 있지 말고 우리는 짠한 상태 좀 벗어나자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내.